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외숙모 집에서 나는 불협화음이었다. 외숙모나 외숙모의 자식들, 그리고 하인들과도 전혀 맞지 않았다. 사촌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외숙모가 나를 붉은 방에 가둔 날, 나는 공포에 떨며 기절했다. 결국 외숙모는 나를 로드 자선학교로 보냈다. 외숙모는 그 학교 이사장에게 내가 아주 본성이 사악한 아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이사장은 전교생 앞에서 나에게 벌을 주었다. 나는 반 시간 동안 의자 위에 서 있으면서 누구하고도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슬픔에 겨워 눈물이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 오직 헬렌 번스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우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헬렌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로드 학교에서 8년을 보낸 후 나는 손필드 저택의 가정교사 자리를 얻어서 로드를 떠났다. 나는 세상을 더 알고 싶었다. 가본 적 없는 큰 세계로 나가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갈망했다. 손필드 저택의 주인인 로체스터 씨가 외유를 마치고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는 내게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알려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나는 새로운 관심사로 인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초승달처럼 갸냘프던 내 운명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로체스터 씨는 블랑슈 잉그램 양과 그 가족들을 손필드 저택에 초대했다. 잉그램 양은 신분으로나 외모로나 로체스터 씨의 아내가 되기에 적합한 여성이었다. 나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내 처지와 못생긴 얼굴을 자각하며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를 향한 나의 마음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손필드 전체에 울려 퍼진 무시무시한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로체스터 씨는 하녀가 악몽을 꾼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꾸며낸 얘기가 틀림없었다. 그를 따라 비밀스런 3층 방으로 올라가 보니 메이슨 씨가 한쪽 팔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의사를 부르러 가고 나는 메이슨 씨의 피를 닦아내며 의사를 기다렸다.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새벽에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밤새 공포에 떨었다. 외숙모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만에 다시 손필드에 돌아왔을 때 로체스터 씨는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결국 잉그램 양과 결혼을 한다면 나는 떠나야만 할 것이다. 나는 슬픔과 사랑으로 감정이 격렬해져 로체스터 씨에게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청혼했다. 기쁨이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웨딩드레스를 준비해놓고 잠든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내 앞에 뻣뻣한 머리카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옷걸이에서 내 면사포를 꺼내 자기 머리에 쓰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아주 끔찍했다. 다음날 아침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에 갔다. 성혼 서역의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로체스터 씨의 결혼 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그의 아내가 손필드에 살아있다고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자신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며 3층 방으로 나를 끌고 갔다. 거기에 짐승인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는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어젯밤 꿈에 보았던 그 끔찍한 얼굴. 그녀가 바로 로체스터 씨의 아내 버사였던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이 밀려왔다. 내 사랑은 사라지고 내 희망은 꺼지고 내 믿음은 죽어버렸다. 로체스터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노리고 서인도 제도의 여자와 자신을 결혼시켰다고 했다. 그 여자의 가족은 대대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그녀가 자신에게는 아내가 아니라 끔찍한 악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호소하며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호소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인간이 인정한 법을 지킬 것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장소인 손필드를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먹지도 못한 채 잠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가까스로 세인트 존 목사의 도움으로 쉴 곳을 얻었다. 세인트 존은 내게 쉴 집과 일할 학교도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를 감사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 그를 기쁘게 해주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켰다. 그가 높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시시각각으로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세인트 존은 내게 청혼하며 같이 인도로 선교 사업을 떠나자고 했다. 나는 꼭 가야 한다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단코 아내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사적인 개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소명의식도 없었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으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세인트 존은 겉으로는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비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나를 끈질기게 고문했다. 그것은 질질 끄는 세련된 고문이었다. 나는 이 착해 보이는 남자가 나를 어떻게 죽일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혈관에서 피 한 방울 뽑아내지 않고도 수정처럼 맑은 자신의 양심에 전혀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나를 죽일 것이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고통과 슬픔에 차 거칠고 다급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찾아 손필드에 갔다. 그러나 그곳은 불에 타고 시커먼 폐허만 남아있었다. 손필드에 불이 나는 바람에 버사는 죽고 로체스터 씨는 실명하였다고 했다. 로체스터 씨가 머물고 있는 작은 집으로 찾아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의 숨이 멎은 상태로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기쁜 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잠시 입맞춤을 한 다음 내 어깨에 그의 팔을 걸쳤다. 그보다 키가 작은 나는 그의 안내자이자 지팡이가 되었다.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만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최고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나도 남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그의 뼈에서 나온 뼈요, 살에서 나온 살이다.